예, 예, 어,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이성철 판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또 입춘이고, 새로이 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현 회장님도 예전에 해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조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감회가 깊고 또 토론을 맡아주실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님도 한진해운에 계실 때 자주 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표연봉 요트 선장님의 그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김정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김정수 선장님의 그런 그 화려하고 멋있는 이야기는 참 기행기처럼 재밌었는데 아마 오늘 이 회사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법은 김인영 교수님이 저를 아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주제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다양한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아실 겁니다. 뭐 소송도 있고 조정도 있고 중재도 있고 또 시마스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의 흐름 의외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은 제가 이제 올해로 공직 생활이 30년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했던 예전에 해상 사건 이런 부분이 벌써 법관으로 들어온 지 제가 재판장만 25년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법원에 있으면서 제가 조금 다른 것은 제가 전속 조정 전담 부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형사 항소 부장도 하고 뭐 지적재산 전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조정 전담 부장을 하면서 우리 회사 사건도 어떻게 하면은 법원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중재원회를 제가 1987년에 상사중재원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상사중재원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중재원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또 이런 데 됐는데 거기는 언급이 없지만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또 스칸디나비아 또 아랍 이런 데서도 이렇게 상사 중재원의 발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조정과 중재, 우리가 클래식한 영국의 중재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제가 조정 전담 부장을 하면서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 미국의 조정 제도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거렛 크롤리라는 조정위원, 변호사시자 네바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저희 그 법원 연수원하고 섭외를 해가지고서 저희 법관들하고 줌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때 그 상황의 그런 자료를 제가 오늘 최근에 좀 따뜻한 정보 겸 이 부분을 오늘 그래도 토요일 날 이렇게까지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오픈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판결과 조정과 중재의 장단점인데 좀 다른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재가 비용이 절감되고 중재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영국의 런던 퀸 메리 컬리지에서 화이트 앤 케이스하고 같이 그 설문조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작년에 상사중재원회에서 중재 변호사님들만을 설문조사를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중재라든지 조정에 있어서 이미 의료 사건은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겨 있습니다. 입법으로. 또 자동차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분심이라고 약해서 합니다만은 이 분심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오늘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해양수산부 내라든지 내도 좋고 뭐 밖에도 좋고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등에서 해양 사건에 뭐 하여튼 이런 좀 할 수 있는 사건, 심지어는 지금 검찰청에서도 형사 사건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조정률이 높다고 저희 법원에 이렇게 좀 자랑도 합니다. 형사 사건의 사기, 횡령 이런 사건에서 와서 조정해라 그러면은 조정 가능성이 많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부라든지 우리 회사분들에서 이제 정식 중재 이런 걸하고는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원고를 준비할 때는 3시간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 1시간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사건은 다양한 사건과 법원은 제가 다뤘던 사건들이 제부도 사건이라든지 FIO 특이학과 해상운송인 책임 이런 부분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 같은 경우에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 충돌 유류 오염 사건이라든지 한진해운 물류 대란 사건은 이제 학술 등재 게재가 됐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있고 시프린소 사건은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우리 법원에서 지금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여기에 사건이 있습니다만 제부도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2007-38,618 손해배상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랑 우리 김현 회장님이랑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손해배상 기를 지금은 해로 바꾸는 그 지난 2021년에 큰 업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는 1심이고 나는 항소심이고 다는 대법원입니다. 그 사건 번호 걸 보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 재판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부도 사건을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 화성시 그 전곡항 이파도에서 한 14명 정도의 가족이 가가지고 거기서 2계조로 나눠가지고서 7분이 보트를 타고 갔는데 그 김 양식장의 그 나일론 끈에 로프에 걸려가지고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당시 경찰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출장소장 등이 이게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언론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놀이를 간 그 가족들을 구출을 못하고 6분인가가 구하지를 못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국가가 이 구조를 해주지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라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가족들이 놀러 가가지고서 손해가 났으면 자기들 책임이지 국가가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이런 사건인데 그 당시 이 담당한 변호사님이 상당히 열심히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뭐 하여튼 국가의 불법행위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시간별로 이걸 세세히 준비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것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해서 그다음에 경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잘못 판단을 이렇게 해주면 그 담당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관련 사건이나 관련 사례들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소송으로 가서 하고 이 부분을 조정이나 중재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FI 특약과 운송인 손해배상 책임. 제가 이걸 이제 중앙에서 항소부에서 했을 때 이 부분은 아직 FIO 특약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퍼스 로드 앤드 카운트 이런 그 BL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주로 많았고 FIO는 좀 드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있었던 사건인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FIO하고 시워시니스 하고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하고 FIO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실 증거에 가지고서 FIO 조항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 운송인 책임이 인정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서 기각을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런 사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허비 스피리트 충돌하고 유료오염 배상 책임 또 상당히 컸었죠. 그다음에 한진해운 물류 대란 이런 부분이 소송에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중앙지방은 국제재판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상국제거래 이걸 하시는 분들은 국제거래 국제재판부 하면은 해상 사건만 있는 줄로 아는데 사실은 법원에는 국제재판부가 지적재산 전담, 국제 지적재산 전담, 심지어는 가사 사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관련된 도산 사건도 국제도산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 사건이 요즘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해상 재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향후에 국제 사건의 일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 안내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영어로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통역 비용 같은 것도 법원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영문 판결문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제 재판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법원을 가면은 여기가 영국 형사법원이고 여기가 영국 대법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소위 영국 해상법원입니다. 그래서 저치 플록스 판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제가 법정에 그날 안내를 받았는데 여기 서 있는 분이 재판 진행 중에 베리스타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솔리시터고 얘가 어소시에이트 솔리시터고 여기가 지금 당사자들이 앉는데 그날 사건이 우리나라 현대해상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법원의 롤스 빌딩에 2011년 7월에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영국 법원에 이제 해상 사건이 가면 여기서 심리를 거의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좀
안내를 받고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연간 한 2, 300건이 접수되는데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 비용은 오히려 2천만, 3천만 파운드와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대형 사건 소송 비용은 150만 정도 파운드 정도인데 그래서 재판 심리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판사님들의 업무량도 거기도 제법 이제 상당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진행했던 선박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 법정은 한 31개가 있고, 31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산 사건, 간단한 파산 사건도 거기서 좀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영국 대법정이고 여기가 LCIA입니다. 우리 이제 김현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것이고 LCI는 영국 중재법원입니다. 런던 코트 오브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이죠. 여기서 아예 코트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제한상사중재원 이렇게 합니다. KCAB 이렇게 합니다. 이런 런던 코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조정제도. 우리나라 조정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알지 못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다룬 사건들을 보면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600만 원 이런 거 있어요.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 이거는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하는 것이 낫겠죠. 여러분들하고는 이 시간에서 그렇게 관여가 되지 않는 공사대금, 대여금, 임대차 이런 부분들은 조정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저기 청주에서 진천군법원에서는 형제간의 상속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0년간 상속사건 형제자매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사건, 자동차 분쟁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13개 보험사와 6개 공제사 협의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분쟁심의위원회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조정하고 있는데 임의 조정이 있고 강제 조정이 있고 화해 권고가 있는데 임의 조정은 뭐냐면은 원피고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 그걸로 끝 하는 게 임의 조정입니다. 강제 조정은 오늘 갭이 있어요. 한 번은 1억 한쪽은 2억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러면 1억 5천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해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화해 권고는 그냥 언제든지 법률 조항에 보면은 언제라든지 소송 계속 중에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위원은 전속조정위원, 상근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등 해서 여러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판부 조정, 조정전담부 조정, 조정위원회부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 법원의 조정이 오면은 이 부분을 외부의 콘텐츠 분쟁심의위원회 이 경우는 저작권 사건입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의 변호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거기 변호사님들께서도 조정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저희 법원사입니다. 이걸 조정 전담 부장이 했고 제가 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 같은 경우에 조정 성공률이 15.5%에서 21.3%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정 절차와 조정 기법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제가 넣는 경우는 조정위원들이 누구신가 법원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분들이 턱없이 와서 조정해라 하느냐 이럴까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조정 전담부장을 하면서 조정위원들에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서 제가 말하자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외부 조정이 효과적이냐
잘 해결될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더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거 맞나요? 이렇게 조정 그을 좀 들어줘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잘 들어주고 앵무새 방법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아, 화나셨군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 돈을 주우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는 취지로 조정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투는 완곡하고 온화하고 쉽게 조정 안 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아마 조정위원들께서 끝까지 하는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안녕하세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표정과 몸짓 이런 부분은 모든 거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에미커디가 바디 랭귀지가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나운서 출신이 현직 아나운서가 저희 판사님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운서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아나운서의 말 내용보다는 아나운서의 눈빛 표정이 그 시청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런 점을 유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해가지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조정전담부장에게 보내줍니다. 제가 이걸 봤습니다. 조정안이 없어요. 왜? 피고가 불출석을 했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견을 써요. 피고가 소송 절차의 지연을 의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 사건이 작년 10월 달에도 이런 조정을 저희 재판에서 하나 했습니다. 화해 권고. 아마 우리 그 멤버,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이 사건 대리인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 사건이 그 용선 계약 사건이고 그래서 공탁 사건이고 용선 계약 해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1심에서 판결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성명을 한 7개 내지 8개를 했습니다. 채권 불확실 공탁 여러 가지 걸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심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하고의 정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게 화해 권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쟁점보다는 화해 권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서 화해 권고로 했습니다. 판결로 하려면은 한 상당히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쟁점이 많아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해상 사건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마가렛 크롤리라는 분이 원격으로 해서 저희들 판사님들 한 3, 40분하고 이 세미나 이렇게 중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조정은 어떤가? 노 유니버설 스타일, 어떤 정형화된 스타일이나 규칙이 없다, 내부에. 어떤 조정위원들에게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다. 각 주마다 다르다 이럽니다. 이분은 네바다주 분입니다. 네바다주 분이고 플로리다도 비슷하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정위원들은 로브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벤치에도 앉지를 않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가능하면 법정에서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의 그 환경 같은 걸 유의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방식은 변형식, 촉진식, 지시식, 평가식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거기는 변형식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 이걸 가장 선호한다 합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재판 시스템을 보면 주로 당사자들끼리 변론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하고 재판장은 듣고만 있고 판결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적극적인 성명권을 행사를 하려는 하고 그걸 안 하면은 오히려 재판장이 사건에 좀 이렇게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조정을 가면은 이 법정에 저희 조정실에 이런 자료가 저기 이슈가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 끝에 조정위원, 조정장이 앉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가 변호사님들이 앉죠. 변호사님들이. 그런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분들이 여기 앉고 변호사님들은 이 가운데 앉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사자에게 이상적인 좌석은 상석 바로 좌우의 옆좌석, 여기가 상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미국에 혹시 네바다주를 가시면은 이런 조정실을 가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요. 마가렛 크롤리의 그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참고로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벽에는 이런 것도 넣고 이런 그 초콜릿도 넣은 그런 그 조정위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조정과 미국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당사자들에게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너무 뭐 적극적이나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증거 같은 걸 제시를 하지 마라. 많은 걸 뭐 증거를 어떤 그 너가 맞다, 당신이 맞다, 원고가 틀리다, 피고가 틀리다 이런 말도 결정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미국에서 그럼 어떤 조정이 어떤 내용이 조정이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사안은 뭐냐면은 골반 우리나라 그 외에도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엉덩이 고관절 부분이 다치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고관절이 회전할 수 있도록 볼 같은 걸 이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 무릎이 안 좋을 때 인공 그 치환 수술 그 무릎 그런 것처럼 그걸 여기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쇠 같은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녹이 슬었는지 뭐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사건을 이 소송을 할 거냐, 조정을 할 거냐, 중재를 할 거냐 이런 그 고민 속에서 그때 2012년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힙 프로덕트 오브 힙인데 그걸 임플란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게 원고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그걸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고관절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픈 분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1심,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미 상당히 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과연 그때까지 건강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이 피고가 만든 물건인지 또 그 물건이 정당한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예를 들어 그 물건이 다른 대리점을 통했는데 대리점에서 누가 좀 손을 보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중고 물품인지 여러 가지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소송을 하는 것보다 중재하는 것보다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정을 이 사건은 한 걸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미투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에 언론에 크게 난 사건은 뭐 미투 사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에도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정의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그만한 이제 사립학교에서 거기 스포츠 팀이 좀 센 팀이었는데 그 여학생인데 이 성희롱 성추행을 했어요. 그 팀메이트가 너 예쁘다 그리고 터치를 하고 이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예전에 뭐 간통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또 뭐 이런 사건들이 조정을 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도 좀 지나면 한번 권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잘 조정을 그렇게 썩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판부가 더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 때가 있을 때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있는데 더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사조정은 을 보면은 맨 처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다. 인디안 시절부터 조정제도가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 법원으로부터 1700년대에 영국 법원으로부터 해가지고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R 디스퓨트 그래서 1998년에 ADR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사실 미국이 조정에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2018년에 싱가포르 컨벤션에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가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2000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해서 55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2018년. 제가 오늘 조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레티파이는 아직 안 했고요. 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앞으로 좀 종종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민사조정 실무하고 민사조정 개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재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중재원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해야 되고 해상 사건의 중재가 지금 부산에서도 있고 중재센터 우리나라도 지금 중재원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고 여기 우리 회사 바다와나 여기에 또 기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과 론스타와의 소송이라든지 이게 간판 사건이죠. 거기에 중재원에서 말하는 그다음 삼성중공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베이 스피리트에 있어서 중재원이 지역발전기금 수탁운영 이런 부분들 있고 중재제도는 아시겠지만 중재법에 총칙과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또 조항에 임시적 처분 여러 가지가 있고 중재법이 이제 고쳐지고 있고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과 말은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 중재 판정에 대한 소송이 또 제법 됩니다.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나 중재지, 중재인 등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요. 자, 최근에 지난해에 이제 그 중재 제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계약 체결 과정의 일상적인 계약은 그 회사 사내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합작 투자 이런 대형 계약은 외국 로펌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합작 투자는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상대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큰
국가 기업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좀 뭐랄까 소송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미 유럽의 경우는 소송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중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이 영상으로 하는 심리가 활용화되면서 심리 장소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중재지에서 심리가 보통 이루어진다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 서울 중재원, 상사 중재원을 중재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사 중재원, KCAB 선정과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표준 계약서, 중재 규칙의 활용 등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떤가, 이런 것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상사중재원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1997년, 1999년, 2000년부터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나와가지고서 1987년에, 86년에 연수원 갔을 때는 몇 건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뭐 사건 몇 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서 저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됩니다. 2018년에만 해도 이렇게 좀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사중재원에 보면은 국내 사건이 336건이고 2020년에 국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고 상사중재원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를 해놓으면은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ICC, LCI, 아까 말씀드린 런던 코트 오브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그 다음에 SIAC 싱가포르입니다. HKIAC 홍콩, 이런 걸 하면 여기에 한국이 2020년 436건, 또 ICC, LCI, 그 다음에 SI,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기 통계가 여기 싱가포르가 1080건입니다. 이거 화면이 맨 처음 자료는 굉장히 적었는데, 이걸 제가 확대를 시켰더니 이렇게 됐는데, 1080건입니다. 2020년에. 그래서 왜 이때 이렇게 싱가포르 사건이 많냐 그랬더니, 그때 아마 무슨 화물에 여러 가지 카고들이 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은 한 건인데 사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많으면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은 한 건인데 뭐 이 여러 당사자들이 관계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 LCI가 444건, 홍콩이 지금 318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지금 랭킹이 1위가 싱가포르 중재법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4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상사중재원은. 이게 이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닌데, 조정과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조정, 국내에서 조정, 그 다음에 상사중재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ICC 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 이런 사건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현황은 지금 한 1514분의 중재원 중에서 법조인이 한 877명, 그 다음에 실업계에 있는 분, 학계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전문단체 회계사 변리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재센터가 향후에 좀 더 많은 발전이 돼서
저희도 중재원과 중재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법원에서도.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들이나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한 곳만 생각을 하면 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가면 소송을 하면은 어떻게 걸리고 중재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하고 또 어떤 또 다른 방법을 하면은 그 방법이 어떻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소송하는 당사자들이 알아야 아, 여기 가면 그래, 그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 갔더니 이렇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과일로 말하자면은, 아, 복숭아 맛은 이렇고, 사과 맛은 이런데, 아, 사과를 먹으면서 복숭아 맛을 찾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좀 많이 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LCI였고, 그래서 이제 런던 중재를 제가 이제 중재법원을 갔는데 거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고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런던 중재, 미인하고 메디안, 평균하고 중간, 그, 하고의, 근데 LCI에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ICC는 이렇게 많이 든다. 그 다음 싱가포르도 이렇게 많이 든다. 싱가포르가 여기는 많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코스트. 그 다음 홍콩은 이렇게 좀 낮습니다만은, 네, 홍콩 달러가 낮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런던 그 중재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판결과 조정 중재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판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3심제예요. 그리고 제소기간이 있고 다만 판결의 일관성 부분이 중요하죠. 대법원 판례가 있고 영국 판례가 있고 미국 판례가 있고 조정에는 이의가 가능해요. 조정을 10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판결은 딱 3번이면 끝이죠. 그래서 또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조정은 비용이 전략이 됩니다. 영하 10도 강추위야. 아까 배관 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와, 바람이 그냥. 그런 데서 경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기 어느 분 여기 중재는 단심이고 기밀성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전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트렌드가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재는 용이하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국내 중재는 공평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 국외 중재는 비용보다는 적절하고 공평하고 국제적인 통용성이 있다. 단점은 상대방의 지연 작전에 방지 수단이 취하다. 이 부분이 중재 문제였고 결국 이 부분이 그 소송 비용하고 시간 비용의 여기 장점을 저해하는 요소로 최근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미약함을 작은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끼리 소송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또 이러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경우에 증거를 하든지 뭐라든지 하기 위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가고 법원은 그렇지 않죠. 법원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이거 결심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죠. 3심제라도 이 한도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조정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지금 여기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걸로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다음에 이제 항소 기회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데 퀸 메리 대학의 국제중재센터하고 이 한 로펌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인가 한 3년 전에 부분인데 장점으로는 이건 이제 우리 법원의 뭐 판사님이 말씀하신 연구를 한 겁니다. 판정의 집행력이 좋다. 중재 판정 제대로 됐을 때. 그 다음에 특정국 법원이나 특정 법 체계를 회피할 수가 있다. 어보이딩입니다. 유연성이다. 당사자들하고 중재원, 중재에서 서로 플렉시빌리티를 좀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재인 선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밀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속도, 비용,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후진으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 초기에는 중재 절차가 법원에 의한 재판 절차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장점을 했는데 실무상 시간이나 비용, 특히 비용이 중재 절차의 정점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하고 제가 꼭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런던 LCI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와가지고서 와서 간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고 혹시나 할까봐 저는 다른 분의 것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뭔가? 비용이 국제중재 절차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사자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소송하다가 중재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감정 비용이 예전에 5천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나눈 거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률 비용 내야지, 감정 소송하면서 법률 비용 내야지. 그러다 보면은 인력하고 그게 항소심 이렇게 가면은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죠. 중재 절차 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그래서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제3자에 대한 강제력 결여. 또 이 부분이 대부분 중재 판정이 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건 하는 거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보면은 의외로 그 중재 판정을 그대로 끝나지 않고 세컨드라 그럴까 이 게임을 또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약점으로 하고 중재 절차의 단점이 돼서 응접자 중에서 신속성 결여를 꼽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을 또한 제가 이제 이게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일방이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경우에는 절차가 늦어진다는 답변이 있다. 그럴 경우에 중재 절차 내에서는 지연 전략에 대하여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합니다. 법원은 어떤가? 이를 보면 법원에서도 1심에서 이기는 당사자가 재판을 지연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피고가 뭐 증거를 준비하겠다, 뭐 어쩌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피고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지만 원고도 1심에서 승소하고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법정 금리가 소송에서는 연 12%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제가 막 연수원 나올 때는 연 25%였습니다. 법정 금리가 벌써 20년 전에 제가 재판장 할 때 25%로 판결을 썼는데 그 후에 15% 그러다가 3년 전인가 3년 전에 15%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법정 금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법정 금리가 나가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연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됐다, 뭐가 다쳤다, 뭐 병원 진단서 내고 뭐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는 재판장의 그 재판
방식이 있고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래 그렇게 걸리지 않고 끝낼 수가 있지만 중재에서는 아마 이런 지연 전략을 할 경우에 마땅치가 않는 그런 점들이 없지만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이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까는 이제 퀸메리 대학에서 그 국제중재 절차의 장단점을 이야기했다면 국내에서 중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니까 장점은 단심이고 비밀 유지 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심인데도 비용이 높고 억울해요. 한 번 끝났는데 이걸 내 억울하다. 왜냐하면 중재인이 이제 전지전능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으니까 항소 가능이 봉쇄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태안반도와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제 논문에도 제가 읽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IMO를 그 서플리먼트 펀드 추가 협정회가 회의를 갔었어요. 갔을 때 그때 사무국장님이 IMO 사무국장님이 미스터 호세라는 분인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는 임기가 그때 제 연임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제가 이 허베이 스피리트 그때 태안반도 유료오염 사건이 컸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네 분이서 있을 때 물어봤어요. 이것을 그렇게 소송을 하고 그러면 오래 가는데 조정이나 중재 같은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조정은 환영을 하겠다 그랬어요. 조정은 태안반도의 그 어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많았죠. 조정은 환영하는데 중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조정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가 가능하지만 중재는 이의 절차도 없고 그 어민들의 그 입장을 뭐 거기는 이제 막 하니까 어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인의 그 심리 이런 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다. 이래서 아마 중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금 국제상사법원을 아까 이제 우리 김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이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군데서 지금 도전장이라 그럴까 새로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국은 이미 LCI가 있고 네덜란드는 NCC가 있습니다. 중동아시아에 두바이가 있어요. 중동 쪽에 있는 거예요. 카타르, 아부다비, 싱가포르가 있죠. 최근에 중국 국제상사법원, 중국에서 지금 도전장이라 그럴까? 도전장이 아닐까? 이분 여기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여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라 그럴까? 우리 법원도 새로 등장을 해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상사중재원도 잘해야 되고 우리 상사법원도 좀 해상법원을 해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법원이 지금 현재 전자소송화가 돼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많이 지금 전자소송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가 많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관할이 이러다 보니까 관할이 뭐 무슨 미국 뉴욕주 법원, 뉴욕 남부 법원, 뭐 영국 뭐 어디 법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관할을 당사자 간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관할 그러니까 포럼 쇼핑이 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 조직법 42조를 좀 손을 봐가지고 외국 법관 예컨대 싱가포르 법관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있을 때 우리 국제상사법원에서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의 법관만으로는 좀 뭐 곤란하다. 그럴 경우에는 싱가포르 법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우리나라 법관하고 같은 재판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권투나 뭐 이런 축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외국인 주심이 와가지고 레프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현대상선하고 싱가포르
선사하고 이렇게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할 때 우리나라 판사가 거기 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호혜 조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 변호사 대리 부분. 아이고 미안합니다. 민감하네. 외국 변호사의 그 대리를 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국 변호사를 여기서 할 경우에 우리나라 대한변협이라든지 우리나라 변호사님들이 외국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바로 변론을 하는 그것은 적절함을 떠나가지고서 그 제법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어느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변호사하고 같이 한다든지 우리나라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방법,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한편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영어로 할 수가 있대 우리나라 한국 변호사가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호혜 조항으로 해가지고서 미국 변호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변호사도 미국에 가서 미국 법정에서 미국 변호사하고 같이 거기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토론의 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재원에다가 좀 현직 판사 중에서 판사를 중재인으로 하는 방법이나, 또는 법원 내에다가 중재 절차를 신설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소송 3심제잖아요. 근데 법원 내 중재부 또는 중재 절차 진행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우리 법원 내에서 법관이 비공개로 이렇게 심리를 중재 요건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서로 간에 상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법원 내에 예컨대 당사자들이 우리 A 법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B 법관을 원고 피고와 같이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8시 3분이 돼서 이 정도 저한테 허여진 시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간으로 갑니까? 우리 김 교수님? 예, 예, 예. 예. 아이고, 그 부장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경험하셨던 사건 몇 개 하고, 법원 이제 재판 또 중재 조정은 사실 조금 우리 해상 쪽에 있는 분들한테 생소한데, 그 차이점이 뭔가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시고, 또 마지막에 국제상사법원 우리가 이제 회사법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회사 국제상사법원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소개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의 토론은 이석행 사장님하고 김의석 법무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행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